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차병원 갑상선 암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김희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갑상선 암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암 나누시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90에서 95% 정도는 유두암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유두암이 수술을 했을 때 예후가 제일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분화 정도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유두암과 여포암은 착한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갑상선 유두암은 어떻게 퍼지는지 이거 저희 진료실에 다 이제 책상에 깔려 있는 건데, 처음에 갑상선 암이 이렇게 있을 때 제일 먼저 퍼지는 부위가 이제 중앙림프절 쪽으로 바로 아래쪽입니다. 여기로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측경구 림프절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장기로 갈 수가 있는데, 거의 다른 장기로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수를 얘기할 때 다른 장기로 가면 보통 55세 기준으로 했을 때 55세 미만 환자들은 1, 2기밖에 없는데 2기는 이제 다른 장기로 가야지만 2기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1기고 생존율도 거의 100%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림프절 전이가 잘 되는 경우는 암의 크기가 클수록, 그리고 피막 침범이 심할수록, 다발성일수록, 암세포의 분화도가 나쁠수록,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전이가 잘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갑상선 암을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데, 이거는 옛날부터 말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절대 없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약이랑 면역치료, 음식치료, 기치료, 기도원 하는 거는 병만 피우는 행위일 뿐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치료는 완벽하게 암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수술 후 부조 치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술 전에 이제 암이 있을 때 수술을 해서 갑상선을 제거를 하고, 제거를 하지 거의 다 제거를 하겠지만, 혹시나 남아있을 것들을 위해서 동위원수 치료를 해서 완벽하게 없애는 게 가장 이상적인 치료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갑상선 암의 수술의 종류에 이제 수술의 범위와 방법으로 나눠질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각각 설명드릴 거고, 그다음 치료 방법의 선택에서는 보통은 이제 절개 수술을 많이 하는데 요새 로봇 수술도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상선 암의 수술의 종류에서 이제 범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면 협부절제술, 그 다음에 편측 옆절제술, 편측 옆절제술 및 이제 편측 부분절제술, 이거는 이제 결절 적출술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양쪽 다 제거하는 거, 그 다음에 한쪽을 제거했다가 나중에 또 재발이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반대편까지 다 제거하는 완결 갑상선 절제술이 있습니다. 협부절제술은 이 갑상선 모양을 보시면 여기가 오른쪽 갑상선, 여기가 왼쪽 갑상선인데, 여기 가운데가 이제 협부라고 하는 부위고요. 여기에 암이 있을 때는 수술 중에 제일 적게 잘라내는 협부절제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절제가 되고, 오른쪽과 왼쪽 갑상선은 거의 대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갑상선 호르몬 약을 드실 확률도 좀 낮아지게 되겠고요. 편측 옆절제술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쪽에 갑상선 암이 있어서 한쪽을 이렇게 다 제거하게 되는 이제 옆절제술이 되겠습니다. 편측 옆절제술 및 편측 부분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은 오른쪽에 이제 암이 있고, 왼쪽에는 어느 부위든 이제 혹이 있을 때, 이 혹이 약간의 이제 초음파상에서 조금 악성이 의심될 경우에는 여기까지 다 제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이렇게 다 제거를 하고, 한쪽은 이쪽 부위를 넓게 떼든지 아니면 이 혹만 떼든지 해서 하는 수술이 이렇게 되겠고, 전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갑상선 암이 있을 때는 양쪽을 다 제거하게 되고, 혹시나 이제 크기가 이제 큰 갑상선암이 발견됐는데 피막도 침범이 돼 있고, 옆에 이제 근육도 많이 침범이 돼 있고, 임파선에도 전이가 많다, 그러면 이제 전절제술을 하게 됩니다. 완결 갑상선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갑상선 암이 있어서 우측을 다 제거한 후에
이제 추적 관찰을 하던 중에 이제 반대편에도 그 암이 생겼을 때 반대편도 다 제거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임파선 전이가 됐을 때 이제 제거하는 범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중심구역 임파선 절제술이 갑상선 아래쪽에 있는 그 구역을 보통 얘기를 하고, 이거는 갑상선 여기 아래쪽뿐만 아니고 이 갑상선 뒤쪽, 그러니까 그 기도 주변으로 해서 다 그 중심구역이라고 하거든요. 그 여기를 통으로 이렇게 제거를 하는 걸 중심구역 임파선 절제술이라고 하고, 선택적 경구 임파선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수술 들어갔을 때 반대 그 목 CT라든지 이런 걸 찍었을 때 반대 그 옆쪽 바깥쪽, 바깥쪽 부위에 임파선이 약간 전이가 의심될 때 저희가 수술 들어가서 여기를 먼저 떼서 수술방에서 조직 검사를 보내서 그 결과를 듣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될 때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만 제거하는 수술 범위를 선택적 경구 임파선 절제술이라고 하고, 이렇게 딱 끝나는 경우가 이제 전이가 아닐 때 이렇게 끝나게 되고요. 만약에 방금 떼서 보낸 게 이제 전이가 맞다라고 했을 때는 경정맥 임파선 절제술이라고 하는 이렇게 턱 밑에서부터 쇄골 있는 데까지 쭉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하게 되는 경정맥 임파선 절제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그 더 크게 수술을 하게 하는 방법인데, 편측 변형된 근치적 경구 임파선 확청술이라고 해서 그 좀 더 전이가 많이 된 경우에 이 아까 경정맥 임파선 절제술 했던 것보다 더 뒤쪽으로 좀 더 임파선들을 제거하는 방법이 되겠고, 이제 양쪽으로 다 전이가 됐을 때는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좀 보여드리면, 중심구역 임파선 절제술은 저희가 수술할 때 갑상선을 제거를 하면서 같이 동시에 제거를 항상 하게 되는 부위가 이제 갑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아래쪽, 그리고 갑상선 뒤쪽에 기도 주변을 한꺼번에 다 제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측경부 림프절 청소술 같은 경우에는 이게는 전이가 있을 때만 하게 돼서, 환자분들이 항상 궁금해 하시는 게 어떻게 이걸 동시에 같이 하냐고 물어보는데, 그 범위가 찾아서 들어가는 그 부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목비근 뒤쪽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서 해야 되는 게 요거고, 보통 이제 저희가 하게 되는 가운데로 열어서 하거나 옆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열어서 하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만 제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수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절개 수술과 로봇 수술로 나뉘게 되고요. 정통적인 절개술 같은 경우에는 그 절개선이 가운데로 이렇게 스마일로 들어가게 되고,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다른 이제 지방대학에서나 다른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채소절개술은 이제 저희 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이 오른쪽에 갑상선암이 있을 경우에는 오른쪽으로만 이렇게 옆으로 조그맣게 열고, 왼쪽에 있을 때는 왼쪽으로만 조그맣게 열고 하게 되는 수술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절개선 들어가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측경부 쪽에 임파선 전이가 있을 때 중앙에서부터 이게 뒤쪽으로 절개선이 들어가는 수술을 하게 되고, 요즘에 이렇게 수술을 하는 거는 저 레지던트 때 한 번밖에 본 적은 없었는데, 하키스티라고 해서 하키스티 그 모양으로 이렇게 절개선을 크게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옆쪽으로 임파선 전이가 좀 심할 때, 이 위쪽 레벨까지 갔을 때 이렇게 옛날에 많이 열었던 방법입니다. 그리고 로봇 수술은 그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방법이 다 나눠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 A는 이 겨드랑이 쪽에서 해서 옆쪽으로 사이드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갑상선을 절제하는 방법이고, B는 이제 아래쪽에서 들어가서 절제하게 되고, C는 이 귀 뒤쪽에서 들어가서 절제를 하게 되고, D는 이제 머리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절제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 경구강 방법은
요즘 제가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로봇 수술 방법이고요. 위쪽에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수술의 모습인데 그 위치가 정확히 어떻게 되냐면 그 아래 이빨과 그 아래 입술을 뒤집어 깠을 때 그 공간 사이로 구멍을 3개 내 가지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카메라가 가운데로 들어가고 로봇팔이 2개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암이 있는 이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양쪽으로 다 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저는 이 팔을 3개만 가지고 하고요. 그 다른 대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이 겨드랑이 쪽으로 해서 한 팔을 더 사용해서 총 4개 구멍을 뚫고 하시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아무튼 방향은 이제 위에서 들어가는 거고요. 겨드랑이로 하는 방법은 세브란스에서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많은 대학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옆으로 들어가는 방법이고 팔을 위로 좀 들고 이 스페이스를 만들어가지고 옆쪽으로 들어가서 이쪽 갑상선암을 제거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팔을 4개 사용해서 했는데 요새는 이제 팔을 그 구멍을 하나만 내고 팔 하나만 들어가서 안쪽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4개로 나가서 하는 로봇이 그 개발이 돼가지고 이제 요새는 구멍을 조금 열고 들어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서울대에서 만든 방법인데 바바라고 알려져 있고 겨드랑이와 유륜에서 접근을 하는 방법이고요. 아래쪽으로 이제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륜에 구멍을 2개 뚫고 겨드랑이에 구멍을 2개 뚫고 이렇게 팔 4개를 사용해서 접근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되고요. 후이게 접근법은 이제 귀 뒤쪽에서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이비인후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이고 이쪽 귀 뒤에 이제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쪽 뒤쪽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이 있는 쪽 갑상선을 제거를 하게 되는 방법이고요. 치료 방법의 선택은 이제 수술과 적극적인 관찰이 이제 있습니다. 갑상선암으로 진단받으면 급하게 수술해야 되나요? 1cm 암 수술 안 하고 지켜봐야 되나요? 이거 결국 같은 질문이고요. 작다고 암이 아닌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갑상선암은 거북이 암이라고 알고 있지만 언제 작다고 해서 전이가 안 되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마다 초음파를 하면서 지켜봐야 됩니다. 진단 즉시 수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암 수술을 알아보시면 6개월이나 7개월, 8개월 이렇게 기다렸다 수술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처음에 병원에 와서 수술 전에 검사했던 그 영상 이미지 상이랑 수술 들어가면 크게 달라지는 거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 시간 여유를 가지고 수술해도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는 김보호 선생님이 다음에 준비가 되어 있겠죠?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절개 수술과 로봇 수술도 환자분들이 오시면 항상 물어보는데 저는 환자분들한테 딱 얘기 드리는 게 목에 상처 있어도 되나 안 되나 그것 딱 물어봅니다. 그거 말고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재발류가 합병증 발생 비율엔 차이가 없다고 이미 나와 있고요. 이제 로봇 수술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실비보험이 있어야지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 이제 미용적인 문제 이게 이제 목에 상처가 생기는 거에 괜찮냐 안 괜찮냐로 나눠지고요. 근데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종양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서 주치의가 또 선호하는 수술 방법에 차이가 있어가지고 다 이제 수술 전 그 영상을 찍고 난 다음에 보고 이거는 로봇을 가능하다 어떤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런 거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치의와 상의하는 거고 환자분이 원하는 바를 주치의에게 전달을 꼭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술 후에 호르몬제 복용을 최대한 안 하고 싶다. 수술 시간이 짧으면 좋겠다. 회복 속도가 빠르면 좋겠다. 수술 상처가 안 남았으면 좋겠다. 수술을 웬만하면 안 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해주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또 설명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수술 후 추가 치료는 이제 갑상선 호르몬 요법이 있는데 환자분들이 이게 우리나라 환자분들 특징인지 잘 모르겠지만 약 먹기를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수술하고 나는 약 안 먹을 수 있냐 항상 물어보는데 저는 해봐야 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해서 약을 먹게 되시는 분은 실망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또 드리면 잘 드시고 오십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 방지를 위해서 먹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이 두 번째 이유는 환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갑상선암 재발과 전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약을 꼭 드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드시기 시작하면 그냥 평생 드신다고 생각하고 드시는 게 좋고요. 이거는 좀 교수님들마다 다르고 대학마다 다른데, 약 처음에 먹다가 끊어보시는 교수님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 뭐 괜찮다 안 괜찮다 나와 있는 게 없어가지고요. 일단은 평생 동안 드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고, 이 약의 부작용이 있냐 물어보시는데, 과도한 투여 시에 특히 폐경 이후 여성분들에게 신부전이나 골다공증의 우려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게 생각하고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갑상선 전 절제술을 하고 나서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를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다음 강의 때 이제 이주희 교수님께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